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19일 수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온 지도 한 달이 훌쩍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바이러스가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는 단편적인 예로 제가 어제 학교에서 이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요. 제 아들이 다니고 있는 반 아이들 중에 하나가 감염이 됐다 이런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다른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반 같은 경우는 전체 25명 중에 5명이 감염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학생들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지금 전염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무서운 일은 뭐냐면 그렇다고 이제 학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수업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마스크도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도 정상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다 등교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도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를 그냥 일반 감기와 비슷하게 취급한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감염되는 사람도 많이 생길 테고, 그러다 보면 면역도 조금 강화될 수 있고 치료제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평범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갈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한국에 계신 분들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면역력 증가시키면서 건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실 만한 종목들에 대한 많은 업데이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월 19일 수요일에 2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오늘 미준 방송은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주식을 한 주씩 거래하지 않고요, 원하는 금액만큼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흔히들 소수점 거래라고 하는 건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소수점 투자로 확실한 행복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소확행 이벤트라고 부르는데요. 1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8주간 총 8라운드가 진행이 되고요. 매 라운드별 주간 수익률 1등 종목을 맞춰보는 이벤트입니다. 주간 수익률 1등을 맞힌 분께는 추첨을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한플러스 100만 포인트, 에어팟 등 푸짐한 사은품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링크나 영상 설명란에 이벤트 링크를 참고하셔서 소수점 투자로 100만원의 횡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소확행 이벤트와는 별도로요,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아직 해외 주식 매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생애 최초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 제대로 이벤트 신청하시면요, 한시적이 아닌 평생토록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미국은 0.05%, 중국, 홍콩, 일본은 0.07%의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벤트 신청 후 최초 3개월간은요, 세금 등 제 비용을 제외한 매매 수수료가 완전히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벤트가 1월 20일자로 곧 종료될 예정이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의 첫 번째 순서는요, 월가의 목소리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어떠한 평가의 업그레이드를 받고 다운그레이드를 받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투자기관은 골드만삭스고요. 이번에 보잉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바이였는데 바이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 한번 읽어보면요. 자, 4분기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아무래도 펀더멘탈이 아직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발표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아직까지 바이 의견을 주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업데이트를 이번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중국 쪽의 맥스에 관한 업데이트,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 레이트이 향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87의 판매가 재개됐다 이러한 소식들을 발표하면서 아마도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은근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의 말대로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애플에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 줬는데요. 이번에 매수 의견을 주면서 175달러에 책정돼 있던 목표 주가를 2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4분기에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컨센서스는 예상치죠.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너무나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걸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025까지 올렸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830이었는데요.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목표 주가를 상승시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디맨드가 지금 서플라이보다 많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공급보다 항상 더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의 판매 수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얼마나 생산하느냐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2년에는 이 생산 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죠. 왜냐하면 베를린에도 지금 메가팩토리 하나가 들어서고, 그리고 텍사스에도 메가팩토리 하나가 다시 건설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개의 그 새로운 공장에서 추가적인 생산량을 확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판매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가 상승된 것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웰스파고의 탑픽을 다시 한번 줬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종목은 웰스파고라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넷플릭스의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바라보면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이유가 뭐냐? 글로벌 컨텐츠 인베스먼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컨텐츠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뭐 단편적인 예가 오징어 게임이 될 것 같고, 이러한 그 모습을 볼 때 계속해서 밸류 프로포지션이 강화되고 있다. 밸류 프로포지션은 뭐냐면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좋게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는 G스케일러를 이번에 매수 의견으로 바꿔줬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일부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거든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일부 영상을 한 번 더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에서 TJX를 이번에 탑픽으로 뽑았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고든 하스켓이 이번에 에어비앤비에 원래 이제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홀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역시 일부 방송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사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소파이라는 종목에 대한 평가를 시작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니셜 레이팅이 중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예상을 할 때 소파이는 앞으로 한 4년 동안 매출의 상승률이요 평균 37%나 될 것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에비타 수익이 1.1 빌리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러한 성장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따라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환경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주가 상승을 도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가 이번에 팔로알토 네트워크를 탑픽으로 뽑았다. 팔로알토 역시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이죠.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G스케일러와 함께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윌리엄 블레어가 이번에 스노우플레이크를 아웃퍼폼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성장주가 많이 떨어지면 저 역시도 꼭 한번 매수해보고 싶은 종목이 스노우플레이크거든요. 조금 더 많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C포트 같은 경우는 풋로커 그리고 나이키에 이번에 새롭게 커버리지를 시작했는데 초반에 준 레이팅이 바이였다. 매수 의견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골드만삭스가 라스베가스 샌즈라는 투자 종목에 컨빅션 바이 리스트에 추가를 했다. 그 얘기는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모아놓은 것을 컨빅션 바이 리스트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 라스베가스 샌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구스가 이번에 델타 에어라인을 업그레이드했다. 원래는 이제 보유였는데요. 이번에 매수 의견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서는요, 모간 스탠리에서 이번에 우리가 애플 그리고 테슬라에 투자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굉장히 좀 납득될 만한 설득력이 있는 이런 기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오토노머스 비클, 자율주행 자동차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는 것은요, 새로운 경기장을 오픈한다.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열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의견을 안겨주고 있는 전문가는 모간 스탠리에서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 일하고 있는 아담 조나스고요. 자, 이분의 의견을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승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1년에 6천억 시간 정도를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이요, 2030년이 되면 7,500억 시간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2040년이 되면 무려 1.2조 시간 정도를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자율주행이 등장하면 아무래도 자동차 안에서 이동 중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즉 도로 위에서 자유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요, 이러한 현상은 애플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풀 오토노미, 완전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될 텐데, 왜냐하면 모바일 애플 스토어의 잠재력을 완전히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여기에 지금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모바일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거, 모바일은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메타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커머셜 에어크래프트, 즉 이제 비행기를 타고요,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앞에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죠. 이런 거를 이제 미래에 메타버스화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굉장히 좀 몰입감 있는 이러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면서 굉장히 좀 많은 컨텐츠를 소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전기차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의 선두주자격인 테슬라 역시도 굉장히 좋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앞서가는 선두주자자, 그런데 과연 애플이 두 번째로 등장한 주자로서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개발한 것은 IBM이었죠. 그런데 IBM의 스마트폰은 잠깐 나오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스마트폰의 진정한 시대를 연 것은 애플이었다. 따라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애플이 이번에도 제2주자로서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테슬라가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이 스토리,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이 확산되고 자율주행이 만약에 보급이 된다면 자동차 안에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면서 그 안에서 많은 엔터테인먼트, 뭐 인포메이션도 접하게 되고요. 뭐 영화도 보게 될 거고 게임도 하게 될 거고 영상 통화도 하게 될 거고 일도 하게 될 거고 많은 일들이 이제 자동차 안에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엄청난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요,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목격했던 어떤 것보다도 많은 가치가 이전될 것이고 창출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테슬라라든지 애플의 미래가 굉장히 밝게 여겨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된다. 이렇게 이번 기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 쇼피파이 관련된 소식인데요. 비록 어제 주가는 4% 이상 하락을 했지만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쇼피파이가 이번에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을 결성을 했는데요. 그 상대가 굉장히 좀 커다란 규모를 가진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JD.com이고요. 자, JD.com과 이번에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미국 쪽에 있는 상인들, 머천트라는 것은 이제 쇼피파이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상점을 개설한 이러한 상인들을 얘기하는데, 이 상인들이요, 중국에 있는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들에게 이제 물건을 판매할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자, 이번에 쇼피파이가 공개하기를 두 기업의 파트너십, 쇼피파이와 JD.com의 파트너십은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이커머스 마켓, 중국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 중국 시장을 열어준다. 누구에게 열어주냐면 그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상인들한테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 중에 하나인 JD.com의 마켓플레이스에 상품을 올릴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부터 바로 지금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상인들은요, 굉장히 쉽게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프로덕트, 상품들을요, JD.com 한 부분에 이제 월드와이드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섹션이 하나 있는데 JD 월드와이드에 그들의 상품을 바로 진열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채널이 하나 열리게 되는 건데, 이번 채널은 규모가 장난이 아니죠. 왜냐면 중국에 있는 약 JD.com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수가요, 5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개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쇼피파이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상인들의 수는 점점 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쇼피파이를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도 많은 폭으로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한 매출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 자신들의 매출을 창출하는 쇼피파이의 성장, 매출도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블록, 스퀘어의 새로운 이름이죠. 블록에 관한 굉장히 짧은 기사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블록이 가지고 있는 캐시 앱이 있잖아요. 한 가지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 캐시 앱이 통합을 한다. 그런데 누구랑 통합을 하냐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랑 통합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안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보통 이제 페이먼트를 도와주는 이러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디센트럴라이즈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매개체가 없이 사용자끼리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떠한 하나의 네트워크, 채널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기사에 따르면요, 블록의 캐시 앱이 이번에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인티그레이션을 한다, 통합을 한다는 거죠. 자, 이번 통합을 통해서 캐시 앱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 쪽의 사용자들은요, 그들이 원한다면 비트코인을 무료로 보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나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비트코인을 컴패터블한 월렛은 이제 디지털 지갑을 얘기하잖아요. 어떠한 지갑이든지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무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리고 월렛이 컴패터블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페이먼트를 받는 이러한 월렛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비트코인을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스퀘어가 이렇게 좀 비트코인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차 스퀘어의 투자 가치는 비트코인과 점점 더 엮여지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스퀘어는 조금 투자하기가 어려운 종목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2부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파트너십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번에 파트너십은 코인베이스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마스터카드와 손을 잡고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NFT라고 있잖아요. 논펀저블 토큰의 약자죠. 우리가 보통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를 사고 팔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마스터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팀업했다. 마스터카드와 손을 잡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냐면 브로더 그룹이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논펀저블 토큰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게끔 결제 수단을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까운 미래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새로운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마스터카드를 이용해서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길을 소개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10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한 지금부터 3개월 전이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NFT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그때 전해졌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민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민팅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T라는 것은 이제 고유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NFT화 시키는 것을 민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번호를 매겨가면서 등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블록체인 안에 민팅 기능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따라서 코인베이스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등록된 NFT를 다른 소비자가 살 때 마스터카드 가지고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번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도 지금 파트너십에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자, 이번 파트너십은 굉장히 좀 재미있습니다. 한 기업은 니콜라고요. 또 하나는 프로테라입니다. 뭐 프로테라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두 종목 모두 지난 한 1, 2년 동안 굉장히 좀 주가의 흐름이 최악이었던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프로테라가 이번에 사인을 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멀티 이어니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면서 장기간 이번에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플라이 어그리먼트니까 아무래도 이제 프로테라가 공급 업체가 되는 거죠.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콜라한테 지금 공급을 하게 된다. 자,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니콜라가 생산하고 있는 제로 에미션이니까 배기가 전혀 없는 이러한 세미 트럭을 구동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으로 딜리버리가 언제 되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첫 번째로 지금 프로테라의 그 배터리를 가지고 구동되는 니콜라의 세미 트럭 같은 경우는요. 2022년 올해죠. 4분기에 생산이 가능하다. 좀 굉장히 멀리 남지 않은 단시일에 지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포타입 같은 경우도 2022년 2분기 따라서 몇 개월 안에 프로포타입은 공급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니콜라라든지 아니면 프로테라가 어떻게 보면 주가의 반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좀 많은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니콜라 프로테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기분을 조금은 업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번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어제 하루는 두 종목 모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는 6% 이상 빠졌고요. 프로테라는 7.3%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 하나가 무색해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오늘 오미주 2부 영상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오미주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부 영상에서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 비디오 클립은 어제 많은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빅 뉴스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되새김하고자 이러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좀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동력을 얻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인수권이라고 보고요. 인수의 금액만 봐도 이번 인수권이 얼마나 커다란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이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어떠한 혜택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의 성장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요, 제가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저녁 시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is morning, waking us all up here on this holiday shortened trading week. Our Dan Howley has been watching this deal, $68.7 billion, again, $95 a share. And we're talking about adding to the Microsoft properties, Warcraft, Call of Duty, which is huge here, Candy Crush. Dan, you cover the gaming industry very, very closely. Talk to us about the significance of this deal and what it is going to do to Microsoft's gaming franchise. Yeah, this essentially makes Microsoft an even larger player, just below Sony and Tencent as far as revenue for gaming. They essentially now have things that they didn't have before, meaning a massive mobile gaming presence in Activision Blizzard's King, something that Microsoft really doesn't have as of right now. They're going to get Call of Duty Mobile. They're going to get the vast number of Candy Crush games and things along those lines that pull in a lot of money for Activision Blizzard. They're also going to get, as you said, those Call of Duty games. They're going to get legacy titles like Crash Bandicoot and Tony Hawk. And they're also going to get, on the Blizzard side of things, like you said, World of Warcraft, Diablo, Overwatch. And they're going to take over the gaming leagues that they have for some of those brands. So it really is a massive deal. And just to give you an idea, in 2020, Microsoft, in their 2021 shareholders meeting, they said that the prior year they saw gaming revenue exceed $15 billion with growth that was up 33%. And they had
as many as 33 billion hours played across their various platforms. So that's massive. But when you look at something like Activision Blizzard, they came in with 8.1 billion in 2020 for their overall revenue. Now, it's also worth pointing out that it still pales in comparison to Microsoft's overall revenue, which is 168 billion in 2021. They do, however, have a huge number of subscribers to their Game Pass service, their Xbox Game Pass. That's where you can play online, or you can play on other devices, whether that's your smartphone, your tablet, a Chromebook, anything along those lines. And they have 25 million subscribers there. So I think this basically is a deal to further bolster their gaming capabilities, obviously, whether that's through Game Pass, which is something that they clearly point to in their deck that they've released, as well as mobile. I think one of the things to look for here is the kind of consolidation now that we're seeing in the gaming industry, particularly driven by Microsoft. This is their largest deal ever at 65 billion. But what they're doing, this comes after they purchased ZeniMax, which was $7.5 billion. And that really was another gaming company that kind of sent shivers down gaming in the gaming community spine, because it was, is Microsoft going to cut off Sony and Nintendo from the titles that ZeniMax own, which includes the Elder Scrolls series and things along those lines. So they have said that they're going to make their flagship title from that deal, the Elder Scrolls, a Microsoft exclusive for Microsoft and PC. So now the wonder is, will they do that with titles from Activision Blizzard? And that could be a big deal, and it could sour a lot of gamers on Microsoft. So they're going to have to play this very, very carefully if they don't want to alienate the users that they rely so heavily on here.